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우선 저는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식 부부의 일에 엄청나게 참견을 하십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반찬까지 보고를 해야 했고 심지어 남편의 속옷색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기겁하며 싫어했어요. 심지어 아들들에게 무조건 본인이 1순위이길 바랍니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요. 이건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달렸던 저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던 아들은 너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와야 한다는 마인드셨어요. 시아버지는 애들 그만 괴롭히라고 하셨지만 말뿐이셨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은 재산이 조금 있어요. 부동산은 별것 아닌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땅과 낡았지만 훌륭한 가옥이 있습니다. 물론 저금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별 볼 일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동서에게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 그렇겠죠. 별 볼 일 없는 거 우리 아들이 만나줬다더니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없으면 시부모한테 납작 엎드리고 남편 하늘 보듯 모셔라느니. 물론 남편은 저런 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나요? 안 좋은 말 듣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친정 욕하는 걸 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는데 참고 참다가 결국 제가 폭발했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지긋지긋해져서 시부모님을 멀리하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레요. 시동생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그때 괜히 저 때문에 시댁이랑 연락 끊고 살아서 시아버지 마지막도 못 보고 하는 죄책감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대성통곡을 하던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두들겨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시어머니의 손에 맞았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쳐다보고 난장판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 작은 동서가 말려서 더 맞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당장 꺼지라며 욕을 뱉으셨고 결국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보고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있어봤자 시어머니에게 욕만 더 들을 거라고요. 사실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시어머니에게 욕 들어먹으면서 맏며느리 노릇했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고맙다고 말했어요. 장례식 이후로 멀어졌던 시댁과의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왕래가 생겼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 시댁에 갈 때마다 가시방석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죄책감을 덜 수가 있어서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시어머니가 지병을 핑계로 자식네 집에 얹혀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말해 얹혀 살고 싶다지 병들어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불쌍한 나의 시중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들어달라. 집안일과 내 병수발이야 당연히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주장이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저희 남편은 진짜로 아프다면 필요한 지원은 해주겠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치셨어요. 생떼를 쓰면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정말 끈질기게 남편에게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각을 바꾸는 데 실패하셨어요. 그러다 타겟을 바꾸어 비극의 여주인공 빙의해서 시동생에게 울며 매달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시동생은 저희 남편에게 아픈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본인이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큰소리셨어요. 물론 작은 동서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작은 동서가 저희 쪽에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도 작은 동서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갔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 저희 둘이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배은망덕한 큰아들하고는 연을 끊겠다며
본인이 죽으면 유산을 전부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작은 동서가 태도를 180도 바꿔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어째서인지 저희 부부가 본인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유산이 욕심나서 라고 여겼습니다. 작은 동서는 자기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해놓고 저를 악역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참견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은 유산 따위 땡전 한 푼 필요 없으니 다 너희 가지라고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든 저희 쪽에 피해 끼치지 말라고도 신신당부했어요. 시동생은 묘하게 신이 나서 이제부터 저희 남편하고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방 3개짜리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모셔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년간은 시아버지의 기일 제사에조차 저희를 부르지 않고 혹시나 해서 가봤자 문전박대를 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절연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금 안 맞은 게 다행일 정도였네요. 저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가족과의 갈등이 생긴 거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남편도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다른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작은 동서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고 전화를 끊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사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제가 먼저 이것저것 물어봐 버렸어요. 작은 동서가 말하길 남편은 효자 코스프레만 하지 실제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는 나한테 몽땅 다 넘겨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춘기가 시작될 때 갑자기 싫어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라고 강요한 탓에 아들의 반항기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놀랐던 말은 작은 동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아파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에 물려받을 유산을 생각하며 계속 참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잘 알아보니 전혀 대수롭지 않은 병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본인이 한 짓을 홀랑 까먹고 언젠가부터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분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네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둥, 손자가 자신에게 냄새난다, 더럽다고 한다는 둥, 심지어 조카가 얼마 전에는 친구들한테 진지한 얼굴로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네요. 이 말은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조카의 심리 상태가 걱정됐지만 사실 그 발언에 약간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성격 못됐다고 싶네요. 사실 위 이야기들은 오롯이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동생네랑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생겼나 봐요. 아들은 아들대로 계속 반항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계속 시집살이를 하니 결국 작은 동서가 시동생에게 한 소리 했답니다. 시동생도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빈집인 본가를 리모델링해서 남에게 새방으로 내주고 내친 김에 넓은 마당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수익을 얻고 거기서 아들의 진학자금을 마련하고 용돈도 주면 이게 다 할머니 덕택이라고 감사하며 사이도 좋아질 게 틀림없다. 라는 게 시동생의 명안이네요. 시동생의 이런 계산은 굳이 방향성을 말하자면 할머니 덕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돈으로 낚으려들면 조카가 더더욱 상처받을 텐데 말이죠. 자기들도 시어머니 돈에 낚였으니 자기 자식도 그럴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시동생은 혼자 폭주해서 또 가족들이랑 상의도 없이 혼자 실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토지와 집의 소유주는 백부님이셨던 겁니다. 시아버지의 형이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저금을, 시아버지 형이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은 먼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과 정원을 잘 관리한다는 걸 조건으로 시아버지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싼 임대료와 전세비로요. 서류상으로는 확실히 못 박혀 있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들한테는 분명히 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었건만 시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고 되려 토지랑 저택을 본인 소유라고 자랑을 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사정을 듣긴 했는데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본인 유리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 재산을 주니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시동생과 작은 동서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난리가 났습니다.
재산 하나만 보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는 받을 재산조차 없으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베푼 선행에서 목적이 사라지자 그 화살이 저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형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정말 기가 막혔죠. 남편은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라며 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시동생은 저희 말을 듣지 않고 본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며 말했습니다. 형네가 엄마 안 모신 이유가 재산이 없는 거 알아서 그랬던 거 아냐? 난 엄마가 한 푼도 안 물려줘도 되니까 모시고 살 거야. 라며 효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더군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작은 동서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내가 분명 너한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정자산세는 어떻게 지불되는지 제대로 확인하라고 했어, 안 했어? 끝까지 너가 괜찮다 하면서 그냥 엄마 말 고지곧대로 믿었잖아. 나보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엄마 안 받아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의 말에 시동생과 작은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과 저희 관계는 또 끊긴 상태입니다. 남편은 말로는 괜찮다고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하지만 가끔 표정에서 씁쓸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가족과 싸웠다 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으니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안방에서 혼자 울던 모습을 봤던 기억도 있네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로 인해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냥 제가 한번 참고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어지지는 않았으려나 하는 죄책감도 들어요. 사실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겠지만 이건 그냥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작은 동서는 종종 저에게 먼저 연락을 보내옵니다. 안부보다는 그냥 자기 푸념하는 연락이에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작은 동서는 어찌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작은 동서와 연락을 할 때마다 조카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조카가 했던 말들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20살이 되는데 잘 지내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풀린 건지 사춘기는 끝났는지 반응은 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사소한 걱정들이요. 그래서 작은 동서가 먼저 연락 올 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조카는 잘 지내냐고. 그런 별다른 말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날은 시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조카 진학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의 계획대로라면 물려받은 재산을 불려서 조카 진학 비용과 용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사실이 밝혀지고 모든 게 무산됐잖아요. 빌려달라고 한 건지 또 생떼를 쓰면서 그냥 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은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저와 상의를 했어요. 저희가 조카의 진학 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내줄 필요도 없지만 시동생네가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신경은 쓰였습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작은 동서의 푸념을 듣고 제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긴 해요. 유산에 집착했던 게 다 경제사정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 저와 남편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한번 주고 나면 계속해서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은 조카의 진학비용 명목이지만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빌려주고 나면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요. 남편도 조카가 핏줄인데 어떻게 외면하겠나요? 남편이 이 일로 밤낮으로 너무 고민하길래 그렇게 신경 쓰이면 주라고 했습니다. 대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려주는 거고 꼭 갚으라는 약속을 받고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말 없이 그냥 고맙다고 했네요. 그런데 집 사정이 그렇게 안 좋으면 작은 동서는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동서는 일을 안 하거든요. 뭐 다른 불만이 있어서 물어본 건 절대 아니고 단순히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도 보살피고 일도 하면 작은 동서가 몸이 약한 편이니 무척 힘드니 일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수발도 하고 일까지 하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작은 동서도 환자가 될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성격에 작은 동서가 일하는 걸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동서가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일은 본인이 해야 하니까요. 본인을 싫어하는 조카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저와 한 약속을 시동생과 똑같이 하고 조카의 진학 비용을 빌려주었고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돈은 못 받아도 어찌됐든 조카의 미래를 위해 줬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작은 동서가 힘들다며 연락이 자주 오는 걸 보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저 앞으로 욕심 없이 살아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